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오늘도 천일야화 37번째 밤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탁발승의 이야기. 아가씨, 왜 제가 오른쪽 눈을 잃었으며 이처럼 탁발승의 옷을 걸치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부왕께서는 형제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 역시 이웃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셨습니다. 이분 슬하에는 왕자와 공주 이렇게 자녀가 둘 있었고 그중 왕자와 저는 연배가 거의 같았습니다. 제가 왕자 수업을 마치자 부왕께서는 저의 나이에 합당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숙부왕을 뵈러 이웃나라로 가서 한두 달 머문 후 다시 부왕의 궁전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러한 여행들을 통해 저와 제 사촌 왕자 사이에는 아주 강하고도 특별한 우정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는 유난히 따뜻한 태도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또 제게 대접하기 위해 푸짐한 주안상까지 준비해 놓아서 우리는 오랫동안 식탁에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촌, 자네가 이번에 떠나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자네는 상상도 못할 걸세. 자네가 떠난 후 1년 동안 나는 전부터 품어왔던 어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인부들을 동원하여 공사를 벌였지. 사실 건물 하나를 지었는데 그게 완공되어서 이제 들어가 살 수 있게 되었다네. 자네도 보면 괜찮다고 생각할 걸세. 하지만 이 건물을 보러 가기 전에 먼저 우리 사이의 비밀과 신의를 지키겠다고 맹세해 주게. 이게 내가 자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네. 워낙에 우정이 돈독하고 친밀한 사이였던지라 그의 요구를 거절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석회를 담은 작은 자루 하나를 들고서 우리를 뒤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곡괭이로 무덤 한가운데에 서 있는 어떤 빈 묘당의 바닥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서 캐낸 돌들은 하나씩 드러내어 한쪽에다 쌓아 놓았습니다. 돌을 다 치운 그는 이번에는 땅을 파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묘지 밑에 뚜껑 하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자가 뚜껑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로 나선형 계단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촌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말했던 장소로 통하는 입구요. 이 말을 들은 아가씨는 입구로 들어가 아래로 내려갔고 왕자 역시 그녀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는 내려가기 전에 내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주어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네. 잘 있게. 이보게나 사촌.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 더 이상 묻지는 말아주게. 그가 대답했습니다. 자넨 그냥 온 길을 따라 되돌아 가도록 하게. 저는 제 사촌 왕조로부터 더 이상의 말을 들을 수 없었으므로 그냥 작별을 고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술기운이 올라와 몽롱해진 정신으로 숙부의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취한 상태였지만 그럭저럭 제 궁실까지 기어들어가 잠자리에 들 수 있었죠. 다음날 잠에서 깨어난 저는 간밤에 일어난 일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러자 어제 겪은 상황들이 머릿속에 하나하나 떠올랐고 그 모든 일들이 하도 기이했던지라 내가 꿈을 꾼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촌 왕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지금 그를 볼 수 있는지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심부름꾼이 왕자는 간밤에 그의 궁에서 자지 않았으며 지금은 행방이 묘연하여 사람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어제 묘당에서 있었던 그 기이한 사건은 분명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몹시 무거워진 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제의 그 공동묘지로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젯밤 보았던 것과 비슷하게 생긴 묘당이 수없이 많아서 내가 찾는 것을 분간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 숙부 왕께서는 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 사냥을 떠나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기다리기 지루했던지라 대신들께 왕께서 돌아오시면 제 사과의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서 부왕의 궁정에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집을 오래 떠나 있는 것은 제 습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숙부의 궁을 떠날 때 저는 대신들이 왕자의 행방을 알지 못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지키겠다고 사촌과 굳게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부왕께서 사시는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왕궁 앞에는 수많은 호위병들이 서 있다가 성문에 들어가려는 저를 애워쌌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왕자님, 왕자님의 아버님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며 대신 대제상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 왕의 명령에 따라 왕자님을 체포해야 합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호위병들이 저를 체포하여 그 반역자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가씨, 그때 제가 얼마나 놀라고 가슴이 아팠을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반역자 재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게 깊은 정오를 품고 있었는데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저는 석궁을 가지고 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궁전 높은 곳에 있는 옥상에 올라가 석궁을 쏘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앞으로 새가 한 마리 날아와 그놈을 겨냥해서 쏘았습니다. 그런데 화살은 빗나갔고 공교롭게도 자기 집 옥상 위에서 바람을 쐬고 있던 이 재상의 눈에 가서 박혀버렸습니다. 이 불행한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그를 직접 찾아가 사죄했지만 그는 깊은 앙심을 품어왔고 마침내 복수할 기회가 오자 그것을 마음껏 드러낸 것입니다. 그가 자기 소나기에 들어온 저에게 원한을 폭발할 방식은 참으로 잔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불같이 분노하여 달려오더니 제 오른쪽 눈에 손가락을 쑤셔 넣어 직접 눈알을 뽑아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애꾸가 된 사연입니다. 이 역적의 잔인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괴짝에 가둔 후 망나니에게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져가 제 목을 벤 다음 시체는 독수리 밥으로 던져놓고 오라고 명했습니다. 망나니는 괴짝을 실은 말에 올라 다른 사람하고 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제 모습에 그는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조소, 신속히 이 왕국을 떠나시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시오. 돌아오면 당신뿐만 아니라 나까지 목숨을 잃게 될 테니까. 저는 그에게 깊이 감사한 후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그들과 헤어져 혼자가 된 저는 비록 한쪽 눈을 잃기는 했지만 더 큰 불행은 면할 수 있었다는 사실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당시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던 저에게는 오래 그럴 만한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으슥한 장소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밤이 되면 체력이 허락하는 만큼 걷기를 반복한 끝에 숙부왕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수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숙부를 만나 제가 돌아오게 된 비극적인 이유와 현재의 처량한 신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이구, 내 아들을 잃어버린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들었건만 또 이게 웬일이란 말이냐. 사랑하는 형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조카가 이런 꼴이 된 것까지 보다니. 이 불행한 아버지는 아들이 실종된 이후 백방으로 수소문하면서 애타게 찾고 있지만 전혀 소식을 들을 수 없다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계신 숙부님의 모습을 보니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제 사촌 왕자에게 굳게 맹세하긴 했지만 비밀을 계속 간직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여 저는 숙부님께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을 듣는 왕의 얼굴에는 약간 안도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조카야, 네가 해준 말을 들으니 조금 희망이 생기는구나. 나는 그 녀석이 묘당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대충 알고 있단다. 너에게 약간의 기억이 남아있을 테니 우리가 함께 가면 찾을 수 있을 게다. 하지만 그 녀석이 이 모든 일을 비밀리에 행했고 내게도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니 내 생각에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우리 둘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숙부께서 이 일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를 원했던 데에는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제 이야기를 통해 밝혀지게 되겠지만 극히 중대한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와 변장을 한 후 들판으로 통하는 정원의 문으로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곧 원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묘당을 알아볼 수 있었고 전에 오래도록 보람없이 찾아 헤매었기에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묘당 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지하 층계의 입구를 막아놓은 뚜껑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뚜껑을 들어올리는 일은 둘이서도 매우 힘들었는데 그것은 그날 밤 왕자가 스케와 물로 뚜껑을 봉인해 놓았던 탓이었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그것을 들어올렸습니다. 숙부왕이 먼저 내려갔고 저도 뒤따라 들어가 약 50개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계단까지 내려가자 일종의 대기실 같은 공간이 나왔는데 그곳은 악취 풍기는 짙은 연기로 가득 차 있어서 천장에 멋진 샹들리에가 빛을 발하고 있음에도 꽤 어둑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기실을 지나 커다란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샹들리에 불빛으로 밝혀진 커다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가운데에 수조가 하나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갖가지 장식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방 안에 아무도 보이지 않아 무척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면의 벽에는 바닥에서 몇 계단 올라가는 높직한 단이 붙어 있었고 그 위에 커튼이 드리워진 널찍한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왕은 단 위로 올라가 커튼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게는 온몸이 수처럼 새까맣게 타버린 왕자와 예전의 그 아가씨가 나란히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글거리는 불에 던져졌다가 하얀 재가 되기 전에 꺼내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 앞에서 저의 숙부왕은 괴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체의 얼굴에 침을 뱉고 노여움에 치를 떨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 세상이 내게 내리는 벌이다. 하지만 저 세상의 벌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분은 이렇게 퍼부은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아들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죽은 아들을 그토록 가혹하게 취급하는 숙부님의 모습을 본 저의 놀라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하, 저는 그분에게 말했죠. 이 비통한 광경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찢어질 듯하지만 그래도 감히 전하께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사촌 왕자가 대관절 어떤 죄를 지었기에 그의 시체를 이렇듯 가혹하게 다루시는 겁니까? 조카야, 왕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은, 아니 사실 내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이 녀석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누이를 사랑했단다. 그리고 2년 동안 녀석을 사랑했지. 처음에는 둘의 다정한 관계를 싫어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어. 둘 사이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니까. 사실 이 세상 그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니?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누이 간의 정은 점점 깊어만 갔고 마침내는 내가 우려할 정도로까지 발전했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상태를 고쳐보려 했었지. 나는 아들 녀석을 따로 불러 호되게 꾸짖어 보았어. 지금 빠져있는 열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했고
만일 이처럼 사악한 감정을 계속 품고 있을 경우 우리 가문 전체를 더럽힐 영원한 수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지. 그리고 딸에게도 같은 말을 해준 후에 제 오라비와 연락을 할 수 없게끔 가두어 놓았지. 하지만 이 애들은 이미 치명적인 독을 삼켜버린 후였던지라 내가 막으면 막을수록 그들의 사랑은 도리어 거세게 불타올랐어. 아들 녀석은 제 누이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무덤을 하나 짓는다는 구실로 이 지하 거처를 준비했던 거야. 언젠가 놈의 죄 많은 열정의 대상을 납치하여 이리로 데려오겠다는 꿈을 품고서 말이야. 그리고 내가 없는 틈을 타서 갇혀있는 누이를 데려왔던 거지. 내 명예로는 도저히 사람들에게 밝힐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범한 녀석은 이 장소에 그녀와 함께 갇혀버렸어. 자네가 보다시피 모든 일을 몸스리치게 만드는 이 흉측한 사랑을 오래도록 즐기기 위해 이 모든 식품들을 마련해 놓고서 말이야.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 가증한 죄를 참지 못하시고 두 연놈을 이렇게 벌하신 거라네. 이 말을 마친 숙부님은 슬피 흐느껴 울기 시작하셨고 저 역시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숙부님은 두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조카야, 그분은 저를 껴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비록 못난 아들을 잃었지만 다행히도 그 녀석보다 훨씬 훌륭한 너를 얻게 되었구나. 그러고 나서도 왕은 얼마 동안 왕자와 공주의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 넋두리를 늘어놓으셨고 우리는 또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층계를 올라 마침내 그 음울한 장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쇠뚜껑을 내리고 그 위를 흙이며 묘당을 지은 재료들을 덮어놓았습니다. 하느님이 진노하신 무서운 흔적을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감춰놓으려 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궁에 돌아오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홀연 어디선가 나팔, 작은 북, 큰 북 등 전쟁 악기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시에 뿌연 흙먼지가 일며 하늘이 컴컴해졌는데 그 속에서 어떤 강력한 궁대가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저의 부왕을 밀어내고 나라를 빼앗은 그 재상이 이제 헤아릴 수 없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숙부님의 나라마저 차지하려 침략해온 것입니다. 소규모의 호위대의만을 거느리고 계셨던 숙부는 이 많은 적들을 막아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성을 에워쌌고 아무런 저항 없이 성문이 열리자 쉽사리 도성을 함락했습니다. 숙부께서는 수많은 적들을 죽이며 용감하게 싸우셨지만 결국은 전사하시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한동안 싸웠지만 이미 전세가 기운 것을 보고는 피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비밀 통로를 통해 궁을 빠져나온 저는 죽은 왕에게 지극히 충성스럽던 어떤 관리의 집에서 숨었습니다. 기구한 운명에 시달리고 크나큰 고통에 사로잡혀 있던 저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유일한 방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볼 수 없게끔 수염과 눈썹을 밀어버리고 탁발성의 옷을 걸친 채 도성을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외진길을 택하여 숙부님의 왕국을 벗어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도시들을 피해가며 걸음을 계속하여 마침내 신자들의 강력한 사령관이시며 영광스럽고도 명성 높은 칼리프 하룬 알라시드의 제국에 당도해서 저는 겨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한 끝에 바그다드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너그러우심을 칭송하는 이 위대한 군주 앞에 엎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리라 하고, 그러면 이처럼 불행한 왕자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제발 나를 구조해 달라고 간청하면 뿌리치지 못하실 거라고. 여러 달에 걸친 여행 끝에 마침내 저는 이 도성의 성문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해질녘 성문역을 통과해 들어온 제가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 잠시 생각하고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또 다른 탁발성이 저와 같은 나그네로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때 또 이 세 번째 탁발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사한 후 자신도 바그다드에 처음 온 이방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즉시 형제처럼 뭉쳤고 앞으로 절대 떨어지지 말자고 결의했습니다. 날이 저물자 난생 처음 와본 데다 아는 이 하나도 없는 이 도성 어디서 자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행운의 여신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어 염치불고하고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씨들이 너무도 자비롭고 착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만하면 충분해요. 조 베이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만족했어요. 자, 이제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세요. 두 번째 탁발승의 이야기. 아가씨,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어떤 기이한 사연으로 저의 오른쪽 눈이 애꾸가 되었는지 알려드리기 위하여 저는 제 인생 전체를 이야기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젖을 떼고 걷기 시작할 때부터 부친왕께서는 제가 턱줄하게 명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저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분은 나라 안의 학문과 예술 분야의 명인들을 모두 모셔와서 저를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읽고 쓸 수 있게 되자마자 우리 종교의 토대와 교율과 법규를 포함하고 있는 놀라운 책인 쿠란을 송두리째 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깊이 공부하기 위해 주해를 통해 이 책의 의미를 밝힌 권위 있는 학자들의 저작들을 읽었습니다. 책을 통한 지식 말고도 우리의 예언자이신 무하마드에 비서 넣은 말씀을 동시대의 위대한 인물들이 후대에 전해준 전성들에 대한 지식 역시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종교에 관련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역사도 특별히 연구하였으며 문학과 시와 작시법에도 능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리와 연대기 그리고 순수한 우리말 공부에도 정진하였으며 왕자로서 응당 거쳐야 할 남성적인 훈련들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특히 좋아했으며 가장 뛰어나기도 했던 분야는 우리 아랍 문자들을 아름답게 쓰는 서예였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얼마나 큰 진전을 이뤘는지 우리 왕국에서 가장 이름 높은 서예가들을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명성은 제게 과분한 영예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저의 재능에 대한 소문이 아버님의 왕국뿐만 아니라 인도의 조정에까지 퍼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리하여 그곳의 강력한 왕께서는 수많은 선물과 함께 사제를 파견하여 저를 인도로 보내줄 것을 아버님께 요청했답니다. 아버님은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내 또래의 왕자가 외국에 나가 그곳 궁정들을 둘러보는 것보다 유익한 일은 없으며 또 인도의 술탄과 친교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던 까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의 사절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인도까지의 길이 멀고도 험했기 때문에 수영은 거의 없었습니다. 길을 떠나 도보로 여행을 시작한 지 약 한 달쯤 되는 때였습니다. 길 저쪽에서 짙은 먼지구름이 일더니 무장한 50명의 기병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우리 쪽으로 말을 달려오는 도적대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행짐과 인도의 술탄에게 보내는 선물을 가득 실은 말 10필뿐 사람은 별로 없었으므로 저 도적놈들이 우리를 덮칠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으므로 우리는 인도 술탄의 사절들이며 만일 그를 존중한다면 우리를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생명과 짐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나 그들은 오만방자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왜 우리가 너희들 술탄을 존중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자의 신하가 아니란 말이다. 더군다나 여기는 그의 영토도 아니야. 그러고서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만 저는 결국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인도의 사절과 그의 수하들 그리고
제 수아들이 모두 땅에 뒹굴고 있는 것을 본 저는 역시 부상을 당한 제 말의 마지막 남은 힘을 북돋아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몰아 가급적 멀리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래가 허전해지는 느낌이 들더니 말이 뻣뻣하게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기진한 데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탓이었습니다. 재빨리 말에서 내려온 저는 이제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적놈들은 자기들이 빼앗은 재물을 지키려고 더 이상 추격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상처 입은 몸으로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낯선 나라에 홀로 떨어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도적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큰 길을 갈 엄두를 못 냈습니다. 상처를 천으로 싸매고 해가 질 때까지 걸어 어느 산길석에 도착한 저는 다행히 동굴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길을 오면서 따놓은 열매들로 배를 채운 후 비교적 평온하게 밤을 보냈죠.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 걸었지만 발걸음을 멈출 만한 장소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걸은 끝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어떤 대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여러 개의 강이 흐르고 항상 봄처럼 화창한 날씨를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지역에 위치한 도시였죠. 도시 안에 보이는 것들은 제 마음을 즐겁게 했고 극도로 처량한 저의 상황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그때의 제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과 손발은 뜨거운 햇볕에 새까맣게 탔고 신발은 다 헤어져 맨발이나 진배 없었습니다. 게다가 옷도 누더기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인간의 목소리도 좀 듣고 지금 있는 곳이 대체 어디인지 알아보기 위해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게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양복장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인데 남루한 겉모습과는 다른 어떤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던지 그는 가게에 들어와 자기 옆에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이며 어디서 무슨 일로 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숨김없이 말했고 신분도 밝혔습니다. 양복장이는 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 그가 해준 말은 제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을 더욱 울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심하시오. 당신이 지금 내게 밝힌 내용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이곳을 다스리는 왕은 당신 아버지의 철전지 원수이기 때문이요. 만일 당신이 이 도시에 왔다는 사실을 알면 당신에게 해를 끼칠 게 뻔하오. 그 왕의 이름을 듣자 저는 양복장이의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양복장이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앞길이 막막한 저에게 유익한 충고를 해주신다면 그대로 따를 것이며 은혜는 잊지 않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몹시 굶주렸으리라 생각하고 먹을 것을 가져와 배를 채워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유숙하라고 권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거기 기간 지 며칠이 지난 후 길고도 힘든 여행의 피로에서 충분히 행복한 것을 본 양복장이는 저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는 어떤 기술 같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교권의 왕자들 대부분은 뜻밖의 역경이 찾아와 생활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써먹을 만한 기술을 몇 가지 익혀두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각종 법률에 능통하고 문법학자이자 시인이며 특히 완벽한 서예 솜씨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그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늘어놓은 것들을 가지고는 이 나라에서 빵 한 조각도 얻어먹을 수 없소. 여기서 그런 종류의 지식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이요. 네, 한 가지 충고를 해드릴까? 우선 간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시오. 그리고 보아하니 체격이 꽤 쓸만한 것 같은데 저쪽 숲으로 가서 땔감용 나무를 해오시오. 그것을 시장에 갖다 내놓으면 분명히 돈 좀 벌 것이고 그 정도면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이요. 그렇게 살면서 하늘이 다시 당신에게 미소를 지으며 느닷없이 나타나서 당신으로 하여금 신분을 숨기고 살게 하는 이 불행의 구름을 흩어버릴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요.
만일 원한다면 내가 끈과 도끼를 구해드리리다. 내 정체가 발각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생계를 위한 절박함 때문에 저는 이 천하고 힘든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장 그 이튿날 양복장이는 내게 끈과 도끼 그리고 간편한 옷가지를 사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난한 주민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면서 그들이 일하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숲으로 인도했고 첫날부터 저는 커다란 나무 한 짐을 머리에 이고 돌아와 시장에서 조그만 금화 한 잎을 받고 팔 수 있었습니다. 숲이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 도시에서는 거기까지 가서 나무를 해오는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에 꽤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짧은 시간 안에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양복장이가 빌려준 돈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